제가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저한테 감명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아셨어도 좋아요. 박노해를 아세요, 선생님들? 박노해? 모르시죠? 아, 되게 잘 됐네요. 저는 친구하고 어디 갈 때 같으면 우리 둘 다 안 가본데 처음으로 가는데 굉장히 훨씬 좋잖아요. 선생님들이 박노해를 모르시니까 다행입니다.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 그럼 한 분이에요? 예, 박노해. 아, 박노해는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이름은. 예. 제가 오늘 박노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본 거. 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57년생이에요. 저는 나이 같은 건 생각지 않는데 그래도 대강 몇 년? 57년생이에요. 한참 네. 사시겠네. 예, 아직 뭐, 예, 아직 저보다도 젊으세요. 이분이 원래 이름은 박기평이에요. 이분이 저 한반도 우리나라 저 해남 쪽, 남쪽에 사는 분인데 젊은 나이에 워낙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70년대쯤에 그때 민주화, 뭐 산업 발전 이런 걸로 막 박차를 가할 때 그때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흔하게 공돌이 공순이 그랬죠. 그러면 예. 이 양반이 서울로 와가지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는 설린 상고를 다녀요. 야간부를. 설린 그 상업고등학교 유명하죠. 네. 야구로도 유명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인간의 눈을 뜨고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얼마나 그때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울분해가지고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84년에는 나중에 84년에는 1984년에는 노동의 새벽 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서, 그때 군사 정권 시절이라서 금지 도서가 돼요. 그러니까 꺼내놓고 읽으면 안 돼요. 그 옛날에 1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저도 이 시집을 보고 지금도 여러분들 다 위키피디아 뭐 박노해 그렇게 들어가시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에 얼마나 좋은 시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이 양반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오면서 민주화 투쟁하다가 수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지하에서 활동하고 이 팜플렛 같은 거 만들고 노동운동하고 조직 만들고 그리고 이 유니언 노동조합 만들고 그러면서 활동하다가 7년 만에 잡혀요. 수배 생활.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7년 동안 감옥에 가는데 그 당시 아시죠?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는 친구들이 제일 그때 결국은 나중에 좋은 날을 봅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 다 나중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국회의원들 되고 그랬잖아요.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사형 선고 받고 이랬던 친구들이 아주 죽음을 넘나드는 정말 참혹하고 가혹한 그 고문을 받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씨를 지핀 정신적인 민주화 운동의 이념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낮에는 공돌이하고 나중에 수배 생활로 쫓겨나냈지만 고문에 들어가면 뭐 때문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똑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고문의 참혹한 정도가 틀려요. 왜 틀릴까요? 죄벌에 따라 반드시 틀리겠죠. 아, 죄벌은 다 데모하고 뭐 이런 거 불온 강약이 있겠죠. 저 사람이 주동자다. 자, 뭐 근데 어떻게 하면 왜 고문을 더 심하게 받을까요? 뭔가 부르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뭔가 부르라고. 너랑 같이 민주화 운동하는 친구들 이름 대봐. 그거예요. 마약으로 잡혀가도 너랑 같이 한 놈 이름 대. 이 사람이 이름을 댈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끝까지 고문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명의 이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남의 이름 좀 대면 좀 간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붙잡혀오는 결과를 낳지요. 이 사람은 한 명도.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정권이 바뀌고 새 민주화 시대가 와가지고
석방이 됩니다. 사형을 구형받았고 무기징역으로 살았어요. 7년 동안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진 면목을 보려면 그 사람이 남이 안 볼 때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남이 안 볼 때, 그리고 가장 곤란할 때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좋은 시절이 와서 다 국회의원 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나온다니까 조금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건 그냥 잠깐 여담으로 빠집시다. 인생을 살다가 아니면 여행을 하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여자는 거울을 꺼내서 보고 남자는 지갑을 꺼내고 합니다. 약간 일리가 있죠. 사람들은 다 급할 때 자기의 가장 장기를 갖고 쇼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자기랑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좋은 세상 만나서 정치로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뭐 이 사람은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않겠다 라는 신념으로 좋은 세상이 왔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고생하고 정말 죽음과 삶을 오락가락한 그 고생한 거를 좀 보상받을 만한데 이 사람은 그때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이제 한국이 좀 민주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빈민국, 난민촌, 가장 열악하게 가난한데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중고 흑백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자기가 에세이를 쓰고 그래가지고 사진전도 서울에 와서 열고 가끔 그리고 책도 내요. 이분이 낸 책이 제일 처음에 노동의 새벽 말고 민주화가 돼서 이제 카메라 들고 지구촌을 돌면서 그 만들어낸 책들의 제목이 라 광야, 그 다음에는 나 거기에 그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른 길, 이름들도 좋죠. 선생님들 다 룩카페 보면 다 나와요. 다른 길. 그리고 시집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을 냈거든요. 요즘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에 오래됐는데 제가 오래된 사람이니까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청준? 아까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아주 관심받는 그런 책도 많이 냈고 이 사람의 책 중에 지금 막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시간의 문.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박노해 씨하고 약간 비슷해서 이분이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박노해가. 예명이. 박기평이라고 그랬죠. 제가 숲에 다니면서 숨어서 살 때 박노해로 쓴 거예요. 근데 왜 노해를 했느냐? 박해받는 노동자들의 해방. 그런 뜻을 박노해라고 했답니다. 자, 이청준이라는 그 작가의 요새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시간의 문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주인공이 자기 선배의 그 부음을 들어요. 돌아가셨다는, 이게 실종됐다는 부음이 아니다.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안 나타나서 이제 사망 처리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배의 형수님을 찾아가서 그 선배가 어떻게 마지막에 살아온 몇 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종되게 됐나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도 직접 경험한 거지만 그 선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진작가로 출발했다가 신문기자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신문기자를 때려치고 지금 박노해 이분처럼 지구촌의 가장 열악한데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유진 스미스라는 사람 얘기도 하나 더 하십시오. 그런데 그 소설의 어떤 대목이 지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가 하면 그 사진을 찍는 선배가 난민촌 같은 데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다 쓰는 글이 항상 이거더라고요. 뭔가 하면
나는 그 사람들의 세계 바깥에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기만 할 뿐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게 너무 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진을 찍다 말고 사진기를 버리고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 처리가 된 거예요. 비슷해요. 이 박노해 이분하고. 제가 왜 이분을 갑자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매일 보내는 몇 명의 사람 중에 하나가 소식을 전해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최근에 하루라는 제목의 사진 에세이집을 냈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보는 사람들의 그림들을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흑백, 이 사람이 망가진 중고품 흑백 사진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찍는 사람이거든요. 자, 흑백 얘기를 잠깐 하면 흑백 시대가 있다가 칼라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칼라니까 흑백은 뭐 선생님들이 사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아시게 돼요. 우리가 칼라가 있으면 훨씬 더 잘 우리 사람들의 가슴에 가 닿을 것 같죠. 어떤 때는 더 정신사납습니다. 흑백 사진을 보고 있으면 깊이 보고 있으면 칼라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본질을 뚫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란하게 치장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반대예요. 그 흑백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다 카피해 올까 하다가 선생님들도 찾아볼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상해 보는 게 더 강렬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진 3개가 왔더라고요. 이 후배인데 제 고등학교 그 하루라는 책이 아주 그린색의 하루라고만 딱 써 있더라고요. 표지가. 어떤 사진 서너 장이 왔는데 저한테 마음에 든 게 뭔가 하면 저기 남미 어디 뭐 칠레인지 페루인지 어디 그 가난한 나라에 광부를 하는 아버지가 하루에 일을 끝내고 이거 시꺼먼 상태로 여기에 불 달린 상태로 갱굴 땅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햇빛 속으로 나왔는데 두 딸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갔겠죠. 사진 한 장 컷으니까 사진 속에는 두 딸이 아버지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아마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하는지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흐뭇해서 이렇게 두 팔을 각각 두 딸에게 맡긴 채 그리고 그 옆에 남미 여자분들이 그렇듯이 그냥 무슨 죄진 사람처럼 부인은 그냥 따라만 오고 그 남편의 흐뭇한 모습. 얼마나 벌겠어요 그 광부들이. 그 가난한 남미에서 그 갱굴에서 그냥 석탄 마시고 하면서 그 두 딸들이 마중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마 하루 종일의 갱굴에서의 힘든 걸 견딜 겁니다.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들. 그리고 또 하나도 그 어떤 일을 하고 온 자전거 타고 오던 아버지가 아마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아들인가를 뒤에 태우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큰 빈 들판을 아들 태우고 하루 일하고 끝낸 아버지가 자전거 페달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쫓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제가 거기에서 제일 좋은 그 대목과 또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는데 이분의 시 2개를 제가 펜다웃을 해봤습니다. 아주 신작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이래요. 선생님들 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요새는 이렇게 좋은 글들이 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오고 저는 안 하지만 뭐 카카오톡 하도들 그래서 요새는 웬만하면 감동을 못 받습니다. 또 봐도 이것도 비슷한 글이네. 뭐 다 좋은 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서 조금 떨어져서 다시 마음을 좀 열고 순수하게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건 제가 읽을까요? 네. 하루.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날이다. 하루하루가 최초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신생의 지평이다. 이 새로운 하루가 주는 인연에 감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감내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된다. 맞어. 예. 오늘 하루 얼마나 감동하며 깨달았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나누었는가, 얼마나 감내하며 사랑했는가.
그리하여 오늘 하루 얼마나 더 나아진 내가 되었는가. 그러니 항상 노래를 부르기를, 항상 먼저 미소를 짓기를, 귀를 크게 열어놓기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기를, 새로운 눈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알아보기를, 탁 트인 호감으로 마주 걸어오는 인연의 신비를 맞이하기를, 곧고 선한 마음으로 불의의 앞에 아니고 거절하기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일생의 불의에 온몸을 거절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살아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쭉 보면서 한 군데서 제가 나도 좀 제가 이게 탁 트인 호감으로 마주오는 아침에 뛸 때 부딪히는 사람들은 전 솔직히 제 자랑이 아니고 탁 트인 호감으로 미소를 보내요. 돌아오는 거는 다 틀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감동과 감격으로 하루를 맞이합니까? 저는 그렇게 놀려가고 있어요. 예, 잘하십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파블로의 이분을 선생님들에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옆으로 여담 한두 가지만 합시다. 여기에 이제 이분의 이 똑같은 뜻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UCLA 농구팀을 이끌었던 존 우든이라는 그 사람 이름의 체육관도 있고 그래요. 뭐 전설적인 분이에요. UCLA 대학 농구팀을 4년인가 뭐 6년 동안 전국 1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아주 인간적으로 아버지 같았고 선수들에게. 그분이 한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는 뭘로 평가된다. 뭘로 평가되느냐? 당신에게 일전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만큼 베풀었는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면 당신은 오늘 헛살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Random kindness. 이게 무슨 말이에요? Random kindness. kindness, 친절이죠. 친절, kindness. 예. 자, random kindness는 무슨 말이에요? random kindness. random kindness. random이 뭐죠? 무작위죠, 무작위. random. 뭐 이렇게 덤성덤성. 그렇죠, 그렇죠. 무작위, 이게 random이에요. kindness는 친절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사람. 그냥 여기서 스치고 언제 일생 다시 안 볼 사람. 또 무주상고시 말씀하시네. 나한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라널드 레이건 공화당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전설 같은 정치인 라널드 레이건. 라널드 레이건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이 그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라널드 레이건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라널드 레이건을 평가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 자기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은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그냥 스쳐 지난답니다.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 사람에게는. 우리 요즘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딱 보고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는데 내가 뭐 우리의 그런 걸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만 잘해요. 대체로 아는 사람한테만.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람을 특히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보십시다. 인간의 퀄리티라고 칠 때, quality of somebody, 이 사람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중요한 거 많겠죠? 사람의 품질에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퀄리티를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지가 있다, 똑똑하다, 뭐 능력이 있다, 뭐 순발력이 있다, 다 좋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우리는 어떤 사람 쪽으로 끌리는 줄 압니까?
매력 있는 사람한테 끌리겠죠. 우리는 순수한 사람 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강아지한테 그렇게 애정을 쏟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나오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순수한 거예요. 걔네들은 뭐 나쁜 거 기억하지도 않고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고 순수하지 못한 거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순수와 비순수. 순수와 비순수의 차이. 누구는 순수하고 싶지 않나? 다 순수하고. 근데 순수한 것과 순수한 어떤 사람과 순수하지 않은 사람과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해타산하는 거죠. 예, 그거죠. 잔머리. 예. 순수는 빨가벗은 거고 비순수는 옷을 입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우리가 달리 얘기하자면, 선생님 그 말씀하니까 내가 또 귀찮은 생각이 하나 났어. 제가 미스터 누드 컨테스트 얘기해드렸어요 언제? 제가 미스터 누드 컨테스트 구경 갔던 거? 잘 됐네요. 제가 KBS 있을 때예요. 제가 KBS에서 LA 지사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시티 뉴스 서비스라는 데서 기억나시죠? 그 뭐죠? 팩스 나오기 전에 텔렉스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텔렉스가 있었죠. 텔렉스가 뭐 있었어요. 텔렉스 전에. 예, 그런 걸로 이제 두루두루 저 혼자 뭐가 나오는 거에 찍혀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우리 같이 신문사, 방송국 이런 데만 정보를 주는 대행사가 뭘 하느냐? 어디서 기자회견, 여기서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들을 쫙 걸로 보내요. 그럼 우리 기자들이 가서 쫙 찢어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가 가서 취재합시다, 맙시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돌아가면서 주말에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그 주말에 일할 담당의 기자가 가서 그걸 찢어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맡은 주말에 보니까 샌버나디노의 미스터 누드 콘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흥미가 가더라고요. 미스터 누드, 남자예요. 남자, 나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제가 치받아서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부장님한테 제가 이거 가서 취재하십시다 했더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KBS야. KBS는 무슨 나체 콘테스트 같은 소리 하고 이제 부장님, 우리가 뭐 그걸 음란하게 찍겠습니까? KBS 위상에 절대 그 해가 되지 않게 얼굴만 찍고 우리 KBS 시청자들도 미스터 누드 콘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기자 배정 못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경하러 갔어요. 샌버나디노에 무슨 렌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목장은 아니고 그 큰 저택 같은 건데 들어가니까 거기 풀장이 크게 있고 직사각형으로 풀장 뒤에 담이 있는데 담벼락이 그 풀장과 담벼락 사이에 이제 한 명씩 나가가지고 장기 자랑도 하고 몸매도 하고 이러고 우리 같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풀장 건너 반대편에 잔디밭이 쫙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막 편안하게들 보는 거예요. 딱 우선 갔더니 벗은 사람이 한 3분의 1 완전히 벗은 사람이 그리고 뭐 반바지만 이렇게 가볍게 입은 사람이 또 한 3분의 1 저처럼 나체에 자신이 없는 옷 다 입은 사람이 또 한 3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체 컨테스트 뭐 이러면 우리가 그럼 누드 촌 같은데도 그러면 뭐 이게 뭐 섹시할 거 벗으면 섹스는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 말씀 마음이 순수해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벗지 못합니다. 죄진 사람도. 그때 가족 단위로 왔는데 어떤 가족은 남편, 부인, 애들까지 다 벗은 거 있죠. 온 가족이. 근데 하나도 스스럼도 없고, 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얘기 그만 옆으로 빠집시다. 근데 그 이제 장기 자랑이 있었는데 어느 남자 하나가 여러 장기가 있었는데 어느 남자 하나가 잘생겨서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가 그 풀장 그 뒤쪽에 담을 배경으로 색스폰을 부는데 날도 뭐 파란 하늘에 화창한 날인데 색스폰을 쳐야지 여기다 목걸이만 하고 목대만 하고 부니까 저절로 색스폰이 남자의 거기를 가리게 되고 남자는 나체고 그리고 쫙 색스폰을 부는데 그 좋은 날
얼마나 제가 누구를 잘 부러워하지 않는데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야, 어느 여자한테 남자가 뭐 사랑한다고 말로 하느니 이거 한번 쫙 연주해주면 얼마나 멋있겠나. 순수예요, 순수. 순수와 비순수를 가리는 건 선생님 발음하신 그거예요.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숨김이 없고 치장함이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거고, 하나는 치장하고 숨기고 닫고, 그래서 비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끌리는 것은 이 열린 사람, 열린 그거에 우리가 많이 끌리게 된다 이거예요. 자, 순수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진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하십시다. 유진 스미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포토 저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메고, 박노하 씨가 지금 하는 게 포토 저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에세이스트가 더 맞죠. 근데 시사성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을 카메라 메고 찾아가서 몇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피스를 만들어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게재하는 게 포토 저널리스트입니다. 유진 스미스라는 포토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사진 학교 공부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박노하 이분처럼 카메라 들고 찾아다니. 이 유진 스미스도 아주 힘든 데만 갑니다. 아주 정말 박해받는 사람들, 천민들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죽을 똥살똥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타국에 이런 데 가가지고 취재를 할 때 가자마자 여기 저 취재하러 왔거든요. 자, 여기 누구죠? 책임자. 자기의 신분도 숨기고 카메라는 보이지도 않고 거기서 몇 달을 같이 살아요, 우선.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허물이 없어지면 그때 허락을 받고 꺼냅니다. 이미 허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유진 스미스가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래요, 똑같은. 기억나시죠? 20몇 년 동안 고릴라만 했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인자스러운 할머니 같은 분. 이런 분들도 다 처음에는 카메라 꺼내면 안 돼요. 원숭이 고릴라 연구하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원숭이 고릴라들이 노는데 그 옆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어서 그 동물들이 가족처럼 받아들일 때 그때 카메라를 꺼냅니다. 이 유진 스미스도 이런 사람이에요. 유진 스미스가 얼마나 자기 하는 일에 이 박노하 이 양반처럼 순수하게 몰입했냐 하면, 일본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한때 그 어촌에 고기잡이로 세대를 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동네에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몰래 폐수를 바다에다가 몰래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바다가 수은 중독이 된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아먹고 세대로 살아온 어민들이 다 수은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이 산업 박차가는 이 이면에 벌어지는 이런 일 많죠. 수은 중독증. 이 양반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선 먹다가 그 취재 끝나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양반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양반한테 언제 그 제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걸 물어오는 이 초년병 사진 작가에게 그대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나서 내게 오면 내가 그대를 위대한 작가가 되기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 치열하게 삶을 살고 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사진만 배울 게 아니고. 언젠가 위대한 소설가한테
지금 막 글쓰기를 시작한 신천 작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지. 조금 앞에 얘기를 하면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 예. 어떻게 해야 위대한 작가가 되느냐 이거예요. 문학적인 재질이 많아야, 뭐 문체가 아름다워야, 인간의 순수한 것을 발견하는 글을 써야 되겠죠. 인간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질문인데 여기서 그 질문을 받은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대한 소설가가 되려면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큰 가슴 하나. 소설가는 자기 소설에 나오는 악역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악역까지도.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는, 다 끌어안는 가슴이 없으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가 없다고요. 너는 좋은데 넌 싫어. 넌 이러니까 싫어. 그런 스케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는 신의 작업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소설가는 신의 작업을 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신데렐라 이거 다 현실 같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같이 살잖아요. 산타클로스, 신데렐라 다 현존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완전히 허공에서, 무에서 창조해낸 건데. 그러니까 작가는 신의 작업을 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열려있고 꾸밈없고 감춤없이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순수하면 요즘 세상 사는데 어떻습니까? 바보 취급받을 때가 많죠. 왕따.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제 친구가 한 번은 콜로라도에 여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어디 뭐 그레이하운드까지 데려다 줬나 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러 갔냐 그랬더니 아주 옛날부터 한국에서 알던 친구가 예일대학교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이 친구도 UCLA에서 화학 전공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물리학 박사학 과정을 밟다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하루아침이겠지만 본인은 오래 고민했겠죠. 하루아침에 콜로라도 주 산속에 있는 바이올린 공장의 직원으로 인생을 바꿨답니다. 아이비리그 최고 예일대학인지 어디 다른 아이비인지 거기에 물리학 박사, 머리가 좋아할 수 있는 피직스,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그거를 다 때려치고 바이올린 공장에 가서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 친구를 잠깐 방문하러 콜로라도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걔 말이에요. 내가 걔네 집에 가서 머물 때 우연찮게 걔가 뭐 일기 같은 저널 같은 게 공책 책 있길래 뒤져봤더니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는 그 자기가 읽은 대목을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저는 얼굴 모르는 이 친구의 일기장에 나온 대목을 뭐라고 써있냐면 대도시에서의 일상은 자주 나를 피 흘리며 집에 돌아오게 만든다 라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수하면 피 흘려요. 순수하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아웃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순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요 시들이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좋은 시들 중에 이 두 개가 딱 와서 닿더라고요. 자, 요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까 처음에 드렸던 박노하의 하루, 그 하루에 그 밑에 있는 시, 그것도 참 좋지 않아요? 나는 순수한가? 우리가 항상 나는 안 보고 다른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게 뭐 순수하냐 뭐 너는 깨끗하냐 이게 그러니까 박노해 같은 이렇게 순수한 분들은 나는 순수한가 하고 자기 점검을 항상 하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는 옥의 틸에도 조그맣게 불순한 게 없나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순수한가 이것도 나중에 댁에 가서 가만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거 야, 요거는 저 뭐야 우리 오 선생님이 맨 위에 것만 한번 읽으십시다. 너무 좋은데 이문재라는 분의 오래된 기도예요. 자, 오 선생님 읽어보세요. 멋있게.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촛불 하나만 밝혀놓아도 기도하는 것이다. 노을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끝이죠. 예.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해. 예. 아 오늘 우리 그거 뭐야 유머를 안 했네. 오늘 유머 하나만 할까요? 가기 전에? 네, 유머 한번 예. 해보세요. 예, 이거 뭐 파묻는 건 아니에요. 좀 생각하는 건데 우리 아일랜드에 펍이 많다는 얘기 선생님 계셨죠? 아일랜드에 펍이 많다는 얘기들 선술집 많다는 얘기. 어느 날 아일랜드 선술집에 카톨릭 신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2층에 오세요. 미녀들이 쫙 앉아가지고 썰고 하고 흰약 마시고 펑 퍼지고 놀다가 집에 올 때 얼마요 하니까 술집 주인 아유 신부님 1점도 내지 마세요. 이건 제가 또 아니 내가 밤새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 제발 가십시오. 그 이 사람이 찜찜해가지고 고해하잖아요. 고해 성사들. 그래가지고 신부는 누구한테? 주교한테 가서 고해 성사하네. 나 이거 죽지 근데 그냥 보낸 정도가 아니라 봉투를 하나 줬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1,000불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주교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하면서 1,000불 주고 고해성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뭐 그렇게 별로 죄진 것 같지는 않네. 1,000불은 헌금하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 10번 외우게나 홀리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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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대요. 자 이제 주교가 이게 궁금해 미치겠네. 아니 무슨 술집이 뭐 미에다가 2층 방에서 죽이고 또 돈도 안 받고 받아와. 돈을 받아와. 이거 나도 한번 가보겠다. 그 마음이 들었겠네. 대주교가 머리 쫙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들 이런 데서 마시면 2층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디서 큰 이들하고 먹고 또 나중에 모른 척하고 얼마나 또 뭘 하나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000불이 들었어. 10,000불이 어디 갑니까? 교황한테 가요. 교황한테. 대주교니까 위가 뭐 누가 있어요? 아이고 교황님 이게 나 정말 미치겠어요. 이 사연을 짜. 교황님 그래요? 뭐 그 죄 같지 않네. 그 10,000불은 헌금하고 홀리마더 10번 하소. 홀리마더. 자 이제 교황이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거 뭐 교황인 주제에 또 술집 갈 수는 없고 근데 못 참고 가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교황님 2층은 또 진양 모이고 또 무슨 걸 007 가방을 하나 준 거 오는 거. 어이구야. 100만 불 들어가겠네. 10만 불 들었어. 10만 불이요? 신부는 1,000불, 대주교는 10,000불, 나는 10만 불. 교황은 누구한테 고해 성사도 못해요. 교황이. 할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낮에 조용히 그 사람을 불렀어. 당신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리다. 신부가 가서 1,000불 줬다네. 그래서 주교가 궁금해서 못 찾아 지가 가서 10만 불 받아갖고 와서 나한테 고해하길래 나도 궁금증 못 참아서 갔는데 당신 그 10만 불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도리어 이익을 본 건 접니다. 당신 이익을 보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신부가 왔다 간 다음에 동네 신문에 사진을 실었죠. 신부 그때 왔던 거. 그랬더니 손님들이 막 오는 거야. 1,000불 금방 가봐야 어떻게? 대주교가 왔어. 동네 텔레비에 낸 거. 텔레비에. 그러니까 또 더 유명해지. 그럼 나는 이제 교황이 오셨으니까 전 CNN에 나가요. CNN에 광고비 충분히 회수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한숨이네. 선생님 그거 아시죠? 경찰서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기자. 경찰서장, 세무서장, 기자가 술을 먹었어요. 누가 돈 낼게요? 경찰서장. 경찰서장, 어. 세무국장, 어. 기자. 기자. 다 안 내는 놈들이에요. 다안 내는 어디 가서 사람들. 누가 냈겠어요? 술 먹었어요. 글쎄 세무서장이 냈나? 누가 냈나? 모르는 데가 진짜. 세무서장이 미쳤다고 돈을 내니까 다들 세무서장이면 세금 깎아달라고 이러는데 세무서장, 경찰서장, 기자. 기자가 냈어. 기자는 안 냈어. 기자가 돈 내는 거 봤어요. 기자는 안 낸다.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냈겠지. 내가 냅니다. 가세요, 가세요. 자, 다음 주에 봬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